정계이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시험 결과는 잊어버리시고요. 새롭게 공무원 시험에 구급 국가직에 진입한 사회 과목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 출제 유형과 난이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죠? 이제 지방직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점수를 연연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대비하는 여러분 클리닉으로 정보를 갖다 수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요번에 가장 큰 특징은요. 사회가 지난번 작년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했던 20문항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수능 스타일로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즉 보기에서 기억, 니은,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개념 확인형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수능형에서 제시문을 주고 보기까지 제출한 다음에 거기서 알맞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 답을 찾는 형태인 수능형의 문제가 가까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특징이냐면요.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서 깊이 있게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다시 얘기하면 선택 과목 같은 두 과목은 조정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회 과목에서 혹시 원점수의 점수가 높다면 조정 점수로 변환됐을 때 자기 점수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 지난번 예시했던 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요. 법과 정치, 그다음에 사회문화, 그다음에 경제의 문항의 비율이 약간 변화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작년 2012년 5월 달에 예시했던 과목 간 비중을 보시면요. 법과 정치가 40%, 전체 100%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문화가 각각 30%, 그래서 8문항, 6문항으로 예시했는데 요번에 직접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봤던 27일 국가직 구급시험을 보면 법과 정치가 10문항으로서 그 비중이 40%에서 50%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법과 정치의 비중이 늘어나고 어느 게 줄어드냐면 사회문화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문제가 내던 예상했는데 이제 4문제로 줄었고 경제는 똑같이 30% 유지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문항의 비중은 이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개별적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시면요.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제가 PDF 전환해가지고 약간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옳지 않은 걸 골라보는 겁니다. 주민이 뜨게 되면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 뜨면 지방자치제도라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지역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이 어떻게 한다? 통제하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 주민소환제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정한 주민 소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몰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효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는 겁니다. 가볼까요? 참여 민주주의 맞죠? 여러분 직접 민주의 요소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로서 여러분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갑시다. 2번을 보시면요.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거에 반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면 더디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 주민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여러분 역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3번 볼까요? 재량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주민의 참여 속에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4번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책임감을 제고시킬 수 있겠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 문제도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다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보세요. 자, 앞에 거 보시면 질서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부터 해볼까요? 힘으로 국제정치가 여러분 운영된다고 하는 현실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주의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선택지를 골라오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해볼게요. 경쟁과 동맹을 통해서 힘의 세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군사동맹, 세력균형, 안보도미노. 자, 벌써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은 참고로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건 국제정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이상론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적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이게 바로 국제 거버넌스죠. 그래서 국가 이외의 초공동체,
국제 공동체를 더 강조하는 건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모습이고, 마찬가지 4번은 비록 무정부 상태의 현실적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 시각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1번밖에 정답이 안 됩니다. 됐죠? 자, 난이도 높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과 푸는 지금 구급 공무원 국가직 문제는 제형입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재책형에 관한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분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됐죠? 지금 재책형 문제 지금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에 대한 내용과 관계 있는 죄형 법정주의가 키워드입니다. 그럼 죄형적 법정주의 파생 원칙 5가지는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재심은에 관련된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은 독해만 하시면 됩니다. 재심은이 길 뿐이에요. 됐죠? 자, 이런 법이 성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러한 행위를 자,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만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이 있었죠. 형사적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벌금형. 근데 요 법 규정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했어요. 뭐가 하냐면은 쭉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어떻게 한다. 그 의료서 쭉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재심문에 규정된 내용과 현실이 달랐을 때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법에 규정하고 있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 규정이 없는데 사례는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왜 이 법 규정을 적용했느냐? 죄형 법정의 파생 원칙 어느 걸 위반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관습형법이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소급한 것도 아니죠. 명확하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현실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법 규정을 유추해서 새롭게 창조해서 법을 적용했으니까 유추해서 금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선거에 관한 자료 해석인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봅시다. 의원 선거 결과인데 가국과 나국을 보시면 당구장국 보시라 그랬죠. 의석수는 100석인데 선거구는 100개예요. 따라서 전체 100명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한다? 한 선거에서 한 사람씩 뽑는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를 뽑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다 득표자 나왔죠. 두 번째 나국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역시 100명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한다? 정당 득표에 비례해가지고 의석을 안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꼭 똑같이 일치하고 있죠. 비례대표 전체를 뽑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뽑고, 이거는 완전히 지역구에서 소선거구만 뽑는 겁니다. 자, 갑시다. 선택지를 볼까요? 가국에 비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푸신다고? 항상 주어에 밑줄 그으셔야죠. 가국에 비해서 나국입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건 과대대표와 과소대표대가 줄어드는, 왜곡이 줄어들어야만 등가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과대 포장되지 않잖아요. 과소 포장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과대 포장되고 있잖아요. 됐죠? 여기는 과소 포장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등가성이 높다. 1번 맞죠? 기억? 니은 가볼까요? 가국과에 비해 역시 나가 주어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랑은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면서 다원화된 목소리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은 어떻게 한다? A당, B당만으로 양당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다당제의 형태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여기는 과반에서 찼으니까 얘가 모든 걸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가에 유리하게. 근데 여기는 다른 정당과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죠. 뒤에 갑시다. 나국가의 선거제도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현행 우리나라는 이것만 해요, 이걸 같이 합니까? 이 둘을 같이 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포션이 틀리죠. 246석과 54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국가는 오로지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보다 소수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됐죠? 우리는 이렇게도 같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병용제로 실시하고 있죠. 자, 따라서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300석인데 여기는 100석이잖아요. 현재 가국가의 제도와 나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틀렸네요. 우리나라 기초의원은 1인 2표랍니다. 기초의원 지역구는
그렇죠. 중대 선거구로서 소수 대표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역구가 최다 득표자를 뽑는 다수 대표 방식이죠. 소선거구 다수 대표 방식. 우리나라 기초 지방 지역구 의원은 중대 선거구 소수 대표 방식과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시다. 이게 가장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과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보세요. 정치 사상에 관계된 문제는 여러분 다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정치 사상에 관계된 홉스, 로크, 루소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 다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가려볼까요?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를 맺는 모습에서 자기의 의지를, 개인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은 루소밖에 없어요. 그 루소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면은 일반 의지로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일반 의지가 최고의 의사결정은 주권이 되고,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반 의지는 우리가 전부 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약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루소입니다. 나를 볼까요?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즉 입법부인 국가 통치권은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줬다고, 양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최대한 잘 보장해달라라고 믿음을 맡겨서 신탁, 위탁을 했다는 뜻이죠. 국가한테. 근데 만약에 그 주어진 믿음에 배반을 할 때, 역행할 때는 갈아엎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주권 사상에서 국가 권력의 임무를 배신했을 때 저항권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로크입니다. 그러면 루소와 로크에 관련된 옳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1번 갑시다. 이건 금방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소는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니까 직접 민주를 갖다가 옹호했었죠. 1번은 제껴놓읍시다. 2번 갑시다. 가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국가 전의 상태입니다. 국가 이외 상태는 정치 사회 상태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죽음과 공포의 심리적 이런 불안 속에서 있다고 가정하신 분은 바로 홉스죠. 그러니까 2번도 제껴 놓으세요. 3번 갑시다. 나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나는 이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입법권 위에 행정권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권이라 해서 사법권이 있었지만 오늘날 사법권이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 영국은 17세기 로크가 있었을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 상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사법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죠. 사법권을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로크에 관한 설명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이제 4번이 관계된 문제인데요. 자, 로크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 국가 전의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한 법이 없다. 이것도 여러분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 의도는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미루어 유추한 건데,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성무선악설로 봤으니까 성무선악설, 선과 악이 이미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로 자연 상태를 가정한 건 맞지만 저게 틀렸어요. 법.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동물과 똑같다라고 늑대로 가정합니다. 루퍼스. 근데 로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정부론에서 로크는 홉스와 틀리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홉스처럼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성이란 자연법의, 합리적인 자연법의 지배를 다 받지만 어떻게 한다?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의 선입관, 편견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렇죠.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도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한 이성이 지배하는 자연법은 존재했습니다. 이 자연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해결이 안 돼. 공동의 재판관 됐죠? 그 다음에 저추와 파워와 로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등장해서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어차피 안 되고 답이 4번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번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의 신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까요? 갑자기 11번이 되는 이유는 그 사이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재책형을 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이 주장하는 뒷바퀴는 제시할 수 있는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간단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형태에서 을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가 가미되고 있다고 했었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기관이 있는지 여부는 정부 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2번, 탄핵 소추라든지 법률안 거부권, 재의결 요구권은 대통령제 요소니까 가미된 요소가 안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국무회의제도, 즉 무슨 말이에요? 행정부의 대통령이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국무위원이 동렬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대통령제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대통령이 충분히 심각히 고려는 해야 돼요. 물론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마치 이런 제도는 영국의 내각회의인 의결기관인 내각회의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배웠을 겁니다.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배웠죠. 자, 넘어갑시다. 12번 보시면도 이것도 여러분 예상된 문제였죠. 문화 변동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문화 변동이 일어났을 때 문화 요소 간에 부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문화 지체와 기술 지체를 구별하는 여러분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비물질 문화를 초과하는 어떻게 한다? 문화 지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뒤바뀌면 기술 지체라고 얘기했었죠. 갑시다. 이와 같이 문화 요소 간에 여러분 상이한 부조와 렉이 발생하는 게 기울기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니은까지 문제를 냈어요. 문화 변동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각각 종합해서 낸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어떻게 한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혼란이 생겨가지고 일탈 행동에 발생하는 아노미 현상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노미적 현상과 문화지체입니다. 이건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답은 여러분 쉽게 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을 보시면요. 문화지체 현상은 그렇죠. 사회가 변동됨으로써 결과도 되지만 문화지체로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핸드폰이 너무나 공공장소에 울리는 문화지체로 해서 짜증이 발생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도 될 수 있지만 원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2번과 3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아노미가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바로 뒤르켐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뒤르켐에 의한 자살론 같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구속력이 결속이 매우 강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에서 어떻게 한다? 일탈인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머튼에 관계된 게 아니라 뒤르켐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목적과 수단, 정상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한 정상적 수단이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목적과 수단의 괴리로 어떻게 한다? 일탈이 발생하는 건 이거는 머튼의 여러분 이론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뒤바뀌어야 돼요. 4번 갑시다.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건 선진화된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게 바로 기술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못 쫓아가는 거죠. 이거는 비물질이 못 쫓아가는 거잖아. 이거는 거꾸로 기술지체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가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 많이 연습한 문제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밑줄 그시라 그랬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냐면 불평등을 발생하는데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는데 불평등이 나왔을 겁니다. 불평등은 불가피해 어느 사회나 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을 기능적으로 보는 기능론이죠. 반면에 그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서열화되는 불평등은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왜 중요한 일이 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특정 계급, 지배층이 만들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거잖아. 나는 합의할 수가 절대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갈등론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기능적 시각이고 을은 갈등론적 시각이니까 여러분 답은 금방 보일 것 같아요. 해볼까요? 1번 갑시다. 기능론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 계층 제도의 지배 집단의 이해,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얘기하면 기능이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바라보는 것은 갈등적 시각이죠. 2번 갑시다. 갑의 관점에 의하면 기능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 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다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맨 뒤에 기능을 하는데 방해 요소라고 보는 것은 기능적 시각이 아니죠.
3번 갑시다. 갈등적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 이렇게 나오죠. 지배 집단.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열화를 만들었다. 불평등 현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구조적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계급을 소멸합시다. 이게 바로 마크스적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4번을 봅시다. 갈등론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 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사회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4번은 기능론인 값에 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14번 가볼까요? 상속에서 법과 정치에서 유일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1분에 여러분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A씨가 있고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직계비속이 딸과 아들이 있네요. 됐죠? 어느 날 교통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상속과 유언이 게시될 수 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죽은 남자가 죽는다고 케이스를 얘기했을 겁니다. 역시 이것도 예외가 안 되네요. 자,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그 다음에 죽었죠. 근데 유언은 없어요. 그럼 유언이 없으면 상속으로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될 겁니다. 맞죠? 근데 A씨가 남겨둔 재산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볼까요? 유언이 없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이 케이스 푼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누가 그 다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누가 받을까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셋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죠. 그러니까 이 셋이 공동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받느냐? 얼마? 1대 1.5를 받게 되죠. 그래서 2대 2대 3으로 고쳐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체 동그라미를 다 더하면 7분의 3이 되고 이들은 각각 7분의 2를 갖다가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상속 재산이 얼마다? 2억 1천만 원. 그럼 약분 한번 해볼까요? 3, 7이 21 곱하면은 그렇죠. 아내는 얼마를 받아요? 9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똑같이 아이들은 6천만 원을 같이 균등해서 상속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합치면 2억 1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사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을 때 6천만 원 어떻게 상속되냐면요. 얘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따라서 누가 그러니까 1순위가 없으니까 누가 2순위자인 직계존속이 얘의 상속분을 또다시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아내가 받을 상속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9천만 원을 받게 되고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의 상속분이 6천 원 더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 최종 A가 받는 상속액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자, 이거는 사회문화에서 여러분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실험법을 보고 있습니다. 실험법. 그럼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자, 두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독립 변수가 뭐냐면 협동학습이 종속 변수가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걸 알아보기 위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fx 이끌어 y 했을 때 독립 변수가 뭐겠어요? 협동학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실험을 처치를 가는 집단이 가집단이고요. 가만히 여러분 이런 실험을 가지 않는 통제, 비교 집단을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한테만 협동학습의 독립변수를 가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1번 봅시다. 가집단은 통제 집단이고 누가 통제 집단이에요? 여기가 통제 집단이죠. 실험 처치를 가지 않는 집단이 통제 집단이고 여기가 실험 집단입니다. 뒤바뀌었네요. 15번.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기억에서 사전 검사는 뭐 하냐면은 동일한 집단을 갖다가 실험을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둘이 똑같은 베이스에 있다는 걸 전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단계가 사전 검사 단계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독립변수를 그러면 협동학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양쪽의 종속변수인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틀렸죠. 여기서 독립변수, 여기서 어떻게 한다? 종속변수를 측정할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가집단보다 나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여기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변화를 알아보는데 이쪽에 올랐으면 우리는 잠정적 결론의 가설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가볼까요? A, B의 목적은 A, B를 나눈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가설에 설정한 독립변수가 여기만 독립변수라고 협동학습을 하고 여기는 비교집단으로서 통제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했을 때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비교 검토해서 어떻게 한다.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는 실험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세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긴급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 왜냐하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제도 외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망 질병으로 너무나 생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긴급 복지 제도의 쭉 대상 선정 기준과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나빠하지 않고 국가가 전액 도와주는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뭐다? 그렇죠. 국가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을 해주니까 사회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골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1번 볼까요? 예방적 복지는 어느 거예요? 사회보험이죠.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는 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강제 가입하는 게 바로 사회보험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바로 그 대상자만 사후적으로 그 대상자만 처치 또는 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매우 작고 효과가 매우 효율적이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큽니다. 2번이 맞죠? 3번은 혜택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딱 도와주는 거라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효율성이 높고 보편적이 아니죠. 선별적으로 이 사람만 긴급한 이런 대상자에게만 도와주니까 3번도 답이 안 되겠네요. 4번 갑시다. 급여 대상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과 복지를 연결한 생산적 복지라는 말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생산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도 틀렸죠. 정답은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17번 볼까요? 손해전보제도가 나왔죠. 행정상. 여러분 이건 무난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1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법 민법과 특별법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다 피해 당사자 원고가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갑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국가배상법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일으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어떻게 한다. 국가가 만약 했다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이제 손실보상을 물어봅니다. 손실보상 많이 했을 거예요. 적법한 행정작으로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국가가 공평부담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손실보상이죠. 따라서 4번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본인 또는 국가가 책임지는 과실 책임주를 취한다면 이건 적법한 행위로 특별한 희생이 됐기 때문에 고의 과실을 묻지 않은 무과실 책임의 공평 원칙에 부담한다는 것이 양쪽의 차이점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시다. 이거는 여러분 금방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권에 분류해서 지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사회적 또는 생존권적 적극적 기본권이 등장하죠. 여기에 사회적 기본권은 학술적인 용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구체적 기본권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고문을 받지 않고 불리한 지수를 강요하지 않은 건 신체의 자유에 관계된 자유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자유권, 이것도 자유권이죠. 그럼 보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환경권.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근로할 권리들이 바로 사회권의 대표적 이해라고 수십 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19번을 봅시다. 19번을 보시면요. 다음 사례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적으로 여러분 현실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화시켰습니다. 제시문이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나올 만한 게 나왔죠? B 검사, 수사를 지휘 종교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관이 데려오라는데 안 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검사가 수사를 지휘 종교라고 그 지시를 받을 사법경찰관이 복종을 안 하니 어떻게 한다? 이제 직무유기와 인권옹행과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누구를? 그렇죠. 경찰관을 기소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했다는 얘기죠. 그럼 형사재판에 기소당한 A는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자기를 기소했던 관련된 자기의 전제된 법률 조항이 바로 이건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과잉금지, 너무나 지나치게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겠죠. 제청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청했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모두 다 신청한 것을 다 제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각 결정했을 때 기각 결정 받은 이 수사 경찰관인 사법경찰관인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 그랬을 땐 기각 결정문을 갖고 헌재에 가서 소송 당사가 두드리는 기본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반드시 법원이 청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싸우는 권한 갖고 다투는 기관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헌법소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권리구정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될 수 있죠. 정답 1번입니다. 경제는 참고로 같이 팀 티칭을 하는 김종국 교수님께서 좀 이따가 바로 해설을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종합하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연연하지 마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한번 여러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올 만한 주제들은 다 나왔어요. 다만 그것에 관해서 깊이 있게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직 대비하실 때요. 중요한 개념, 출제할 수 있는 유형, 그것은 딱 정리해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앞으로 수험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고득점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됐죠? 예,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